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의대에 대한 수시와 정시의 모집 요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전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의대를 준비를 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의대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연공학계열 중에서 자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휴학이나 서울대학교 공학계열인데, 매년 한 300에서 350명 정도가 휴학이나 자퇴를 하게 돼요. 다 목적은 어디 가기 위한 거냐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의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재수 또는 3수, 4수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의대 공부를 다시 하는 경우들도 사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대에 대한 열망들이 워낙 크시고, 이러한 열망들을 우리가 2020학년도에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2021학년도에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는 사실 큰 변화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4.8%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 다소 차이가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다소 좀 늘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254명에서 193명 정도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논술 전형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논술 전형을 택하는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2020학년서부터 논술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폐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이 그만큼 줄어서 61명 정도가 논술 전형에서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확대되어지고 논술이 축소되어졌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은 사실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고,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어진 게 특히 연세대학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은 11개 대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수시에서 한 74.4%가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대에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그거는 결국 수능 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의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충족을 사실상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또 실제 그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수시에서 의대를 가는 것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 의대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대 입시에서의 관건은 결국 수능 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4.4%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능 없이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나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의예 간호 전형이나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점들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조금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대학에서 의대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아라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이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 서류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뭡니까? 면접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을 뽑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류평가와 면접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서류평가와 면접 전형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서류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성적 플러스 서류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비중 자체는 학생부의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에 말씀드렸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들은 대부분 뭐가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의 학교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한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학교 프로파일.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면 이게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뭐냐면 학생의 학업적 배경이거든요. 학업적 배경. 우리가 이런 학업적 배경이나 스쿨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를 또 합쳐서 얘기하면 고교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고교 등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입시의 현장에서는 고교의 등급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 같은 경우들은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학생의 학교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학생부의 성적, 그 다음에 자기소나 추천서와 같은 서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의대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사실상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거나 영재고 쪽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1점 몇 등급으로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은 이렇게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보다는 어떤 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주어지는 전형으로 갔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의대의 정시에서 면접이 확대되어지는 게 이제 2020년도의 특징인데 물론 2019학년도에서도 의대에서 정시 면접을 실시한 몇몇 학교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확대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카톨릭 대학교나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나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의대 면접을 실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적성 면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반영이 되어지진 않고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 아주대, 조선대학교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심층 구술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에 배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적성 면접으로 그냥 학벌 판단이든 아니면 면접이 점수에 반영이 되어져서 심층 구술 면접이든 간에 어찌됐든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뽑고 선발해서 뽑는다라고 하는 건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정시 의대 면접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다수 의사로서의 소명감 즉 직업윤리와 같은 적합성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의 의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이 축소되어졌고 특히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에서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선발하던 인원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논술 전형의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11개 대학교, 전체 인원은 193명 정도로 축소되어졌다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의 특징은 수시에서 또는 정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을 꼽으라면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다소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특징적인 부분들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대학들의 전형 요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전년과 달라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들을 이렇게 한 3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아대까지의 학교들은 주요 대학들 중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먼저 보게 될 거고요. 먼저 지금 보시게 되어지는 것은 수시 이월 인원과 정시의 경쟁률,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수시에서 얼마나 이월이 됐느냐 또는 정시의 경쟁률의 변화는 어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대에서의 특징은 결국 2월 인원이에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은 2019년도에 정시에서 선발하게 예정됐었던 인원이 106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시에서 충원을 못해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236명 정도, 그래서 총 인원이 1297명을 정시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에서 뽑겠다고 했었던 1061명의 몇 명 정도가 236명이 더해진 꼴이니까 약 전체 정원의 20%가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결국 의대에서의, 특히 의대 정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정시에서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쟁률 분포를 보면 눈에 보이는 거는 첫 번째 학교는 아주대학교가 눈에 띄죠. 그렇죠? 아주대학교는 지금 보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이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5.90대 1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가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아주대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다군에 있었죠. 인하대와 더불어서 다군에 있다가 2019학년도에 가군으로 군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군이동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몰리죠. 대표적인 학교는 군이동이 벌어진 충북대도 마찬가지죠. 충북대도 전년도에는 가군에 있다가 2019학년도에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죠. 7.19대 1 정도 경쟁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가군에서 눈에 띄는 대학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쟁률이 7.33대 1로 경쟁률이 높은데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데는 경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가 되겠죠.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서울대를 원서를 쓰면서 연세대학교 서울대를 쓰거나 카톨릭대학교 서울대를 쓰거나 성균관대 서울대를 쓰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지만 거기보다 약간 성적이 낮은 학생들, 연대나 고대 성균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경희대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희대는 당연히 추합률도 높게 벌어지긴 하지만 경희대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에서 연세대나 카톨릭대나 성균관대나 울산대나 이렇게 고려대 쪽으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경희대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019학년도에 수능이 어려웠죠. 특히 이제 국어 영역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위 점수 때 예를 들어서 0.4% 이내에 고득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의대를 진학하기 좀 수월했지만 0.4% 이내 아래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의대를 지원하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과밀되는 형상들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이제 그래서 나군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영남대나 충북대나 원광대 정도,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경쟁률이 대부분 6대1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의 점수대 표준 점수로 예상하면은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로 한 400점에서 한 3점대 구간, 이 구간대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점들을 전년도 입시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서 원서를 쓰시든 정시에서 원서를 쓰시든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시에서 정시로 얼마만큼의 인원이 이월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원서를 쓰는 경우는 이런 군이동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이동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되게 심화되어지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무려 43명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도 19명, 전남대 9명, 그 다음에 부산대 17명 정도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 인원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흔히 말해서 문이 넓어지는 거죠. 문이 넓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구간의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경북대가 3.62대 1의 경쟁률인데 부산대가 3.79대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남대 또 3.61, 그 다음에 3.61 정도. 이 정도로 경쟁률이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다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정시에서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실 점들은 이런 군이동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입시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그거죠. 여러 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A라는 대학도 붙고 B라는 대학도 C라는 대학이 붙으면서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은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 인원을 수시로 이월한다, 정시로 이월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실상 그 내용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대를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물론 허수 지원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상위 30% 정도의 학생들의 성적 편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되게 좁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대학에서의 어떤 입시의 전략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수시에서 인원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장사를 한번 더 하는 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원 인원이 많이 발생했었던 학교들,
이런 학교들 원서 쓰실 때 나름대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 모집 인원보다 선발 인원이 적다라는 점들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0학년도에 각 대학별로 의대 모집 인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텐데 이거를 3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 주요 대학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직윤으로 해서 30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에서 75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30명을 해서 총 140명 정도 인원을 뽑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고 가장 큰 특징은 연세대학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원래 선발하던 인원인 34명을 논술 전형을 폐지했어요. 그렇죠?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그 인원이 어디로 다 넘어왔냐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으로 넘어왔고 면접형에서 10명에서 17명, 활동 우수는 13명에서 45명 정도로 인원이 30명 정도가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수시에서의 인원은 85명에서 92명, 정시에서는 5명이 줄어든 2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특징이 뭐다? 논술 전형 폐지되어졌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자 전형에서의 의대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교 카톨릭 대학교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26명에서 1명이 줄은 25명을 선발합니다. 울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10명에서 14명 정도로 인원이 4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16명에서 12명 정도로 4명 정도가 줄었는데 논술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점차적으로 대학에서 전형을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논술 전형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줄었지만 2021년, 22년도로 가면은 논술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될 거고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논술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논술의 인원은 2020년뿐만 아니라 21년도가 되어지면 더 대학들이 논술에서 선발하는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울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명에서 14명 정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전에는 2단계에서 면접 100%를 선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단계의 면접 비중을 50%로 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50%를 줄였지만 면접이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이 30%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50%라 하더라도 면접 비중이 되게 높은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울산대학교는.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31명에서 36명으로 5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모집 인원은 늘고 정시 선발 인원은 줄어들었던 게 한양대학교 특징이고 한양대학교 특히 논술 전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논술은 9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에서는 논술 출제 방식이 수리 논술로 해서 2문항만 출제가 되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인문 논술 한 문항, 수리 논술 한 문항 이렇게 2개 문항을 출제하도록 문항의 출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경희대학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55명, 논술 전형에서는 1명이 줄어든 2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다빈치 전형에서 8명, 탐구형에서 8명인데 논술 전형에서 30명에서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하는 학교들은 경희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의대를 논술 전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중앙대는 10명 정도 줄었지만 경희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선발 비율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1명 정도 줄었고 중앙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빈치 전형과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2가지가 있는데 다빈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이 있어요. 그렇죠? 탐구형 전형이 있는데 이게 면접을 폐지했거든요. 근데 면접을 폐지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면접을 폐지해도 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면접은 쉽게 말하면 심층 구설 면접이라고 말하지만 그 심층 구설 면접이 재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이 아니거든요.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돼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 제시형 발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이러한 발표형 면접과는 다른, 다시 말해서 면접의 비중이 좀 더 적은 학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는 면접의 비중이 좀 낮은 학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탐구형과 다빈치 전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탐구형은 그냥 일반고 정도의 출신자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빈치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라면, 그 다음에 탐구형은 특목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지원하는 전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으로 출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면접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해낼 수 있는, 합격생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그 전형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 폐지되어진 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도 큰 특징이 있다면 이화여대는 자, 미래인재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늘었어요. 근데 이 5명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과학특기자 전형에서 원래 전년도에는 5명을 선발하다가 과학특기자 전형에 5명을 선발하지 않아요. 과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특목고나 사사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쪽 대학 출신자, 고등학교 출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출구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인하대학교는 일단 차이점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이 15명을 선발하는 거로 모집 인원의 차이는 없는데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인하대학교의 자격 조건은 올해부터는 해외고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고 출신자라고 하면 보통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라고 해서 3년 특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또 인하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수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북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에 큰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수시 인원이 76명에서 75명으로 1명 정도 줄어드는데, 경북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여기 보시면 교과 지역인재 전형 10명을 선발하는 전형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교과 성적 90%에다가 출결 공사 10%였는데 올해는 교과 부정이 90%에서 70%로 교과 반영 비율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90에서 70%로 준다 하더라도 교과의 반영 비율이 워낙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교과 선발 인원이 15명에서 25명으로 10명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그 전년도에는 10명을 뽑다가 올해는 뽑지 않는 쪽으로 잡혔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고사가 폐지가 되어졌다는 게 특징이고요. 연세대학교 원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17명에서 18명 정도로 늘었고, 그 다음에 논술은 마찬가지로 26명에서 15명으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는 논술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걸 폐지를 했지만 연세대학교 원주는 폐지하진 않고 단지 인원을 26명에서 15명 정도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원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특기자 전형으로 전년도에 원래 3명 정도를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특기자 전형에서 뽑힌 학생들이 민사고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특목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선별이 되었죠. 일반계 학생들보다는. 그런데 3명을 선발하던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특목고 쪽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전형의 출구가 좀 막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는 논술 전형 폐지가 되어지고 활동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2단계에서 100%였었는데 면접 반영 비율이 50%로 반영 비율이 축소됐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논술에서
출제 방식이 그 전형들에서는 수리 논술 2문항에서 이번에는 이제 인문 논술 1문항, 수리 논술 1문항으로 문항 변경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앙대학 가장 큰 특징은 탐구형 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다비치 전형에서 2단계에서 실시하던 뭐가 폐지가 됐다? 면접고사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진다는 점.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화여대는 과학특기자 전형에서 뽑던 5명이 폐지가 되어지고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쳐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미래인재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의대인 경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 미래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좀 더 몰리면서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 1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전형 방법이 좀 더 차이가 있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원주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논술고사에서 선발하던 26명이 논술고사에서는 15명을 선발하는 거로 11명 정이 줄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특기자 전형으로 3명 정도 선발했는데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2020학년도의 의대의 전체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소 늘고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11개 학교로 줄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가 여전히 74.4%로 의대를 가려면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대학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큰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대학들마다 이런 전형들이 폐지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전형 방식이 바뀌거나 선발 인원이 수시와 정시의 선발 인원이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형의 변화들을 통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 경쟁률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한 합격하는 학생들의 합격 컷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는 어디냐면 자,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과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하는 학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가천대학교는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가천대학교 큰 차이가 없고, 충남대학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도 큰 전년도와 차이가 없고, 영남대학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영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 일반 전형에서 11명을 선발하다가 8명으로 선발 인원이 줄었고, 면접 전형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창의인재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집 인원의 차이는 없어요. 교과 지역인재 선발이 20명에서 25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수시 선발 인원은 39명에서 41명, 정시의 인원은 좀 줍니다. 37명에서 35명 정도로 인원이 바뀌게 되어지고, 가장 큰 특징은 영남대학교는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던 방식이 100분위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남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영남대와 같이 경쟁을 하는 학교들은 사실 영남대와 원광대가 같이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지원하시게 될 때. 그런데 영남대가 지금 점수 활용 방식을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활용 점수를 바꿈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정시에서 어떤 입시의 전략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로 활용을 했었을 때 대학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아마 충남대학교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 그 충남대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충남대나 아니면은 원광대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가 점수 활용 방식을 100분위로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남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시에서 표준 점수 방식에서 100분위 활용 점수로 100분위 방식으로 활용 지표가 바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동아대학교가 되어지는데, 동아대학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큰 차이는 없어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30명을 선발하죠. 원래 20명을 뽑다가 10명 정도 늘어서 인원은 좀 늘었는데, 달라지는 점들은 영남대학교는 첫 번째는 전형 방식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도 바뀝니다. 영남대가 아니고 동아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이었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되어졌던 것이 이게 이제 지역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전형 이름이 바뀌게 되고, 면접고사에서 30%를 반영하던 게 면접에서 20%로 면접이 바뀌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인데 이게 원래 교과 100%였었거든요. 근데 이 전형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 방식이 바뀌게 되어지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첫 번째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들보다는 전형에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2020학년도의 관건은 결국은 논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의 인원이 줄면서 다른 전형의 인원이 늘고, 또 논술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다른 전형의 인원이 늘거나 주는 이런 변화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학교들은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는 커다란 차이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큰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 영남대학교가 정시에서 활용지표를 표준점수가 아니라 100분위 1로 활용지표를 바꿨다는 점.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지역인재 균형 선발 전형이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정도 인원이 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볼 수 있고, 특히 동아대학교는 전형 방식이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학교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논술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들을 좀 모아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대부터 시작해서 경상대학교까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 의예 전형은 전년도에 35명에서 27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시 인원은 67명에서 59명으로 줄었고, 정시 인원은 37명 정도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는 2020학년도는 수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하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2021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정시 인원이 많이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학 입시에서도 대학들이 발빠르게 변화되는 입시의 경향에 맞춰서 정시 인원을 좀 더 늘려나가는 추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 올해가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77.3% 선발하니까. 하지만 2021년, 2022년도로 갈수록 정시의 선발 인원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정시 선발 인원이 약 한 30% 정도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미리 이렇게 정시의 선발 인원들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대학교는 수시에서 인원이 67명에서 59명으로 줄고, 정시의 선발 인원을 29명에서 37명으로 정시 선발 인원을 늘렸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수시에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16명에서 23명이에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더 강화했고, 대신 정시 인원은 38명으로 인원을 감소했기 때문에 한림대학교는 인제대학교하고 반대로 수시의 선발 인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시정대는 큰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교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50명이었는데 33명으로 인원을 대폭 줄였고요. 특징은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13명을 올해부터 신규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남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을지대학교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도 인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명대학교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래는 이 전형의 이름이 계명대학교가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3명 뽑던 걸 4명으로 1명 정도 늘렸는데, 이 일반 전형이 전년도의 이름은 일반 전형이 아니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라고 했었는데, 전형 이름을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름의 변화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CKU 교과 전형을 16명에서 21명이니까 이런 교과 선발 인원의 비중들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원광대학교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 경상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는 학교들은 결국은 뭐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또는 정시에서 수시로 이동되어지는 인원의 비중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칭 변화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발 인원의 다소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주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을 때 모든 분들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은
전년도와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다든가 아니면 모집 인원이 늘었다든가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형들은 대부분 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수시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체적인 그림에서 논술이 폐지가 되어지고 일부 학교 또는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력도 늘었다가 아니라 각 대학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나와 같은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수시에서의 원서 지원 6개를 어떻게 이동하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동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지원했었을 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이런 전형의 변화를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2020학년도의 의대의 변화가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졌었던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이월됐는지, 그리고 또 경쟁률의 변화는 어떠했었는지, 또 각 대학별로 해서 2020학년도, 19학년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2020학년도에 또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이런 학생들이 의대를 만약에 가려고 하면 나는 지금부터 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합격 전략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수능이죠. 그리고 수시에서 74.4%가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성균관대, 순천향대, 그 다음에 인제대,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와 같은 학교들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학교들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학교 프로파일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학교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 결국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업적 배경,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진학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점수로 반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모든 학교들이 내신 성적이 1.5라고 해서 모든 학교를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 다니느냐, 그 학교의 진학률과 그 학교의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업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학업적인 배경들이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하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 학교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지고 학생의 학업적인 배경들이 적용이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꼭 필요한 거는 학교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1.2야. 그럼 사실 1.2라고 하는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다 표준화되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되게 불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전형들은 특목고나 자세고나 영재고 학생들 또는 강남고 학생들처럼 학교 전체적으로 진학률 자체가 높은 학교 또는 학교의 어떤 그 진학률이라든가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교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학생들끼리 싸우게 되어지면 이거죠.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의 학생부 성적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에다가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활용이 되어지는 지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결국은 의학 관련된 우수성이에요. 이 학생이 의학적으로 어떤 우수성이 있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합격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전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고려대학교나 중앙대학교를 한번 보자고 해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 및 한국사 4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4개 영역 등급 합이 5다. 또는 중앙대학교 노술전형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다. 또는 3개 영역이 각 1등급이다 라고 하면 실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자, 2019학년도 상위 누적 비율을 참고해서 보면 국어 영역이 올해 2019학년도에 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이죠. 국어는 84점, 원점수 기준으로 84점이 1등급이었어요. 내가 1등급의 컷에다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높은 점수 맞는 게 아니라 그냥 1등급 컷만 맞추는 거예요. 컷. 자, 국어 1등급 컷은 84점 맞으면 돼. 그 다음에 수리 가형의 1등급 컷이 92점. 그 다음에 내가 화원을 선택을 했어. 그럼 화원의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으로 47점이었고 생명과학은 1등급 컷이 44점이었어요. 영어를 뺀 3개의 영역을 그냥 1등급 컷 정도를 맞춰서 최저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전체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389점입니다. 표준 점수를. 점수 국어 132, 수리가형 126, 그 다음에 화학 64, 생명과학 67을 합치면 389점이 되고요. 이것을 100분의 점수로 하게 되면 100분의 점수는 287.5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위 누적 비율로 따지면 2.3% 정도가 돼요. 2.3%라고 하면 의대에 갈 수 있는 점수대가 2019학년도에 약 0.8% 정도라고 생각하면 많이 못 미치는 점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점수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3개 영역 각 1등급이나 4개 영역 합 5등급이라는 점수가 이것이 표준 점수를 바꾸게 되어지면 약 389점 정도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정시로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어떤 정도가 되냐면, 자, 적용을 볼게요. 정시에서 이 점수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결국 의대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시에서 3개 영역 1등급을 맞았어요. 그렇죠? 영어를 빼고. 자, 표준 점수 387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100분이라면 287.5점이고 상위 0.23%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정시로 가게 되어지면 올해 연세대학교 원주,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자, 합격 가능 점수의 표준 점수가 약 400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수하고는 몇 점 정도 점수가 나요? 11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11점이 큰 점수긴 하지만 이해할 거는 뭐냐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위로 하게 되면 275점, 인데 100분위 점수가 292점이니까 100분위 점수를 봤었을 때는 약 몇 점 정도 차이가 납니까? 5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면 정시에서 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시든 정시든 무조건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수능 공부예요. 무조건 수능 공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조건 수능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위에 보시는 거는 뭐냐면 대구 한의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구 한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7명이었을 때 지원 인원이 116명이었는데 7명 뽑는데 116명이 지원한 거예요. 근데 수시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였었냐면 4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이니까 사실 최저학력 기준은 높지 않죠. 그렇죠? 근데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15명이에요. 115명 중에서 15명. 비율은 몇 퍼센트?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약에 한의대를 가고자 한다. 그럼 첫 번째는 뭐다? 무조건 수능 공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경희대 의대 노술 전형이 29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무려 3,719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1,142명으로 약 38% 정도 돼요. 하지만 경희대학교, 한의대, 경희대 의대 노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4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영역 등급 하인 5인 울산대 의대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이 낮고, 더군다나 과학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니까 울산대 의대는 과학탐구를 2개 반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대 의대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38%.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는 최저학력 기준을 보니까 25%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25%에서 많으면 35% 정도의 학생들이 의대는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든 정시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1순위는 뭐다? 무조건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거는 무조건 수능.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뭐다? 학생부. 특히 교과 성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비교과예요. 비교과.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비교과 활동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능 성적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의 전형이나 4개의 전형을 선택하게 돼요. 전형적으로 왔었을 때 어떤 전형이냐면 고려대를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세 번째는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능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은 자,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5배수 학생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옵니다. 과탐 2과목 평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인원이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35명이었을 때 지원 인원이 484명으로 경쟁률은 13.83대 1이에요. 13.83대 1. 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똑같이 다단계 전형이죠.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1단계 배수가 3배수. 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 교사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중요한 요소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55명이 선발하는데 지원 인원이 1002명입니다. 경쟁률이 18.22대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경쟁률은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고려대학교는 13.83대 1이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18.22대 1이에요. 경쟁률 자체가. 하지만 이게 충족률은 우리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대학교는 지금 4개 영역 등급 합 5 정도로 봤었을 때 수능을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약 35% 정도로 우리가 비교하면 적용하면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체 484명 중에서 121명. 그럼 121명을 지원한 모집 인원과 실질 경쟁률을 따지면 실질 경쟁률이 2.89대 1이래요. 3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없다 보니까 오롯이 18.21대 1이 그대로 경쟁률이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을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이 22명을 선발하는데 지원하는 인원이 무려 2,331명, 경쟁률이 105.95대 1이란 말이에요. 논술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5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인원을 35% 정도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전체 인원 중에서 약 816명 정도가 수능 체제를 충족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22명이었을 때 실제 경쟁률이 26.91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의 경쟁률은 2.91대 1.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18.22대 1.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21.9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결국 의대를 가기 위해서의 가장 큰 관건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뭐냐면 이러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당연히 의대에서 수능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 결국은 수능 공부에 핵심을 두셔야 돼요. 수능 공부에.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의대에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학년도에 달라진
대학들마다의 어떤 전형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학들이 어떻게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었는지 전형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대를 희망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수능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우리 애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일반계 공학교를 가야 돼, 특목고를 가야 돼. 이거 고민하시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수능 공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이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수능 공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점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의대를 가고자 한다. 또 만약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수능 성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수시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비율도 높아요. 한 66%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 정시에만 100%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능 성적을 조기에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은 시간 내내 본인의 수능 공부를 완성을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수업,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의대 가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 2, 3, 4, 5, 6, 7, 8교시 이런 집단화되어진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 공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지게 되고 자기 공부 시간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수업 시간도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단화되어진 획일화되어진 수업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6월 달까지 어느 정도 확실한 수능 최저 등급을 확인한다든가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은 수능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점수를 6월 달까지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과 공부의 패턴이나 아니면 재수라는 방법적인 부분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뭐다? 조기에 수능을 마무리 짓고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수능을 조기 완성하는 부분들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동영상의 내용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드리게 될 텐데 내용들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향후 앞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야 되는지 계획 수립을 하시게 되어진다면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렸던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